더하기 7은 10. 네, 지금 수학 기초 시간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3에다가 7을 더하면 10이 된다는 이 수학적 사실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키가 자라듯 성장해서 그 결과값이 12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월이 흐르든 지구가 사라지든 관계없이 3 더하기 7은 10입니다. 이 고정불변의 진리, 인간의 감정과 무관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저 초월적 진리. 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추상적인 그리고 또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난 사고, 즉 논리 추론이라는 것도 인간의 심리 현상의 일종이므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일군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 에드문드 후설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입장을 비판하면서 현상학, 그러니까 인간의 순수한 내적 체험에 따른 대상 형성의 세계로 나아갔죠.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학을 오늘 우리가 쉽고 간결하게 만나볼 거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후설의 현상학을 만나볼 텐데요. 우선 몸풀기 차원에서 일부 입문자들이 하고 있는 오해부터 조금 풀어볼까요? 마르틴 하이데거,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 또는 모리스 메르-퐁띠, 정말 인기도 많고 현대 철학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을 공부하려면 그에 앞서서 후설의 현상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냐? 후설의 현상학을 정작 공부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하이데거를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후설의 현상학은 크게 기술심리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초기 입장에서 다시 이제 선험 현상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중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후기로 꼽는 것이 이제 진료학, 그러니까 생활세계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이데거를 포함하는 이 실존 철학자들은 되게 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후설의 선업 현상학을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게 순서가 되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고생을 하다가 대략적인 이해를 적당히 한 후에 이제 바로 이제 하이데거 공부하는 걸로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은 채 후설의 현상학을 공부한 후 넘어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하라. 이걸 모르고 접근했다간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현상학은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20세기 철학 사조에서 영미 분석 철학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철학 사조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내용은 어렵고 영화평론, 건축학 이런 데에서도 쓰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활용하고는 싶은데 정작 관련된 활용 논문들을 읽어보면 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상학 이해를 위한 방송을 준비한 것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저는 이번 방송에서 그의 선업 현상학의 기본 개념들과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의 생활세계 현상학은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다뤘다가는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전략을 취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생활세계 현상학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바로 그 앞에 선업 현상학을 알고 있어야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생활세계 현상학에서 달라졌는가, 또 어떤 부분이 또 연결되는 접점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설의 시대,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학술적 풍토의 배경과 그 속에서 고뇌했던 철학자로서의 후설이 어떤 생각을 했나, 이걸 먼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상학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후설은 1859년 오스트리아의 프로스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활약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여타의 학문들이 그의 영향을 받던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실증주의가 유행을 하던 때였는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검증 가능한 것만을 진정한 지식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신론적 태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학술적 경향 일반입니다. 가령 꽃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과학적 분석에 따른 그 결과값, 그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진리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후설은 처음에는 그 자신도 이러한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수학자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사 논문도 수학 관련해서 이제 썼고, 그다음에 베를린 대학교의 수학과 조교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수학 전공자인데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그 브렌타노라는 인물의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내용에 매료가 되어서 철학으로 전향을 했어요. 대단한 인생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수학자로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닦아놨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철학으로 전향을 한 것이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 브렌타노의 어떤 사상에 경도되었기에 그가 이렇게 빠져들었나, 철학으로 건너왔나? 사실 브렌타노에게 이제 후설이 가장 많이 영향받은 부분이 심리학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심리학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방송 초입에 만났던 그 수학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3 더하기 7이 10이다 한다면 3 더하기 7을 12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심리적 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7이 10이라는 건 역시도 그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심리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 내재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 심리학이 여타의 학문들의 기초학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게 심리학주의고, 이러한 심리학주의의 철학사적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뭐 영국 경험론,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미나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제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에드문드 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렌타노 말고도 심리학주의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학계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후설도 그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철학으로 전향을 한 후에 논문을 씁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쓰는 논문이 있거든요. 교수로 임용하려면 쉽게 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쓰는 논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후설이 수의 개념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그때 쓴 것이죠.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후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요약 정리를 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5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라는 수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자, 5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1부터 4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5에. 그러면 이것을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서 5라는 수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묶는 이 기능이 심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그 심리적 결합의 작용의 결과로서 5가 나왔다. 그래서 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주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나요? 자, 프레게. 정말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 채널에서도 이제 제가 다룰 겁니다. 여러 일정상 좀 밀려 있긴 한데요. 이 프레게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후설의 그 입장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을 집합시키는 이 심리작용에 따라서 수 개념이 성립한다. 라는 이견을 이제 프레게가 비판했다 보실 수 있는데, 프레게는 참 그 자체와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는 참 그 자체인 순수 논리적 대상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인 것은 그 자체로 참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참으로 간주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건 이제 논리 객관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이 당시 이제 프레게 말고도 이를테면 이제 볼차노, 그다음에 이제 나트로프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설에게 이제 이것을 공격을 프레게가 했다 그랬는데, 프레게 말고도 아마 나트로프도 이제 공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우리 후설이 자신의 이제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자신의 철학을 재점검을 좀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연구도 다시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189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심리학주의의 입장을 스스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버리게 되고요. 이 배경 속에서 이제 탄생한 책이 이제 논리 연구라는
현상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사상책인 현상학도 이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설의 시대가 가지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죠. 자연과학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수학적 기초 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심리학주의는 경험심리학이라고 해서 관찰 및 실험 등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험심리학의 기초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하겠다는 것, 여기에 이제 심리학주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 더하기 7이 10이다 이런 것도 경험심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연과학의 시대에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져버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것들마저 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 연구 태도의 경향에 후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반감을 샀다, 반감을 느꼈다, 프렉의 공격을 받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이제 생전에 출간했던 마지막 대저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산업현상학이라는 논문입니다. 그가 이제 유태인이다 보니까 그 말년에 나치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독일 내부에서 이것을 출간을 못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이제 베어그라드에서 출간했던 필로소피지에 이제 출간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제 실은 것인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지금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뭐 그 논문에서의 어떤 그 학술적 수준 이런 거에 경도됐다기보다도 후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게 뭐냐면 인간성이거든요. 인간 고유한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절함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좀 애착을 가지고 많이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자, 이 논문의 제목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유럽 학문의 위기와 산업현상학? 여기서 유럽 학문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자연과학적 태도에 기초하여서 풀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자연주의적 태도예요. 근데 후설은 당시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학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게 유럽 학문에서의 위기라고 봤습니다. 학문의 위기인 것이죠. 너무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위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유럽 학문의 위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업현상학이 그 다음 제목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만든 철학 이론이자 방법론인 선업현상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유럽 학문의 위기를 자신이 어떻게 구하겠다. 엄청난 스케일이 느껴지죠. 한 철학자가 철학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철학적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거대하게 유럽 학문의 위기를 내가 구하겠다. 무엇으로? 내가 만든 선암현상학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스케일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상학이 유명하고 또 영향력을 널리 떨쳤던 성격을 애초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현상학에 대해 일부 철학자들이 하는 오해 중 가장 큰 오해가 바로 현상학은 방법일 뿐이다 라는 점인데, 서양 철학사고로도 유명한 요한네스 휴시베르거가 자신의 그 서양 철학사에서도 현상학을 소개할 때 이 말을 썼었죠. 하지만 제가 이걸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자들이 꼭 이런 말을 잘 써요. 하지만 현상학은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철학 그 자체라는 성격을 결코 설명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철학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이해의 방법을 제시하겠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예를 들어 인간을 이해할 때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올 것이고 철학은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오겠죠. 현상학은 이렇게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먼드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이 철학 그 자체이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엄밀한 학이길 원했고, 제1철학이길 원했고, 모든 원리 중에 원리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까처럼 설명하면 현상학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이 일부 있다는 것,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후설이 자신의 심리학주의를 비판한 이후에 내놓은 논리연구 1, 2와 그다음에 이제 그의 선험현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념들 1, 그게 이제 생전에 출간을 시킨 것이고, 사후에 이제 그 이후의 책들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학자의 논문들이 뭐냐면
그 후설의 마지막 최후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여러 논문들, 그리고 이제 후설이 사후에 남겨놓은 유고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을 구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 강의 끝부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후설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험현상학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애를 써서 설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게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내세워서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고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확실한 존재를 딱 규정을 지켜놓고 그 존재 위에 모든 철학 세계를 펼쳐 나갔습니다. 존재하는 내가 없으면 철학할 수가 없잖아요. 사상 학문을 펼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철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나를 잡았던 것이죠. 에드문드 후설도 바로 이러한 것을 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드문드 후설은 애초부터 어떤 철학 이론을 여러 이론 중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도 철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과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인간의 학문은 어떻게 가능하며 철학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자 했고, 그 물음에서 가능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는 움직임의 원리가 의학적으로 있어서 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가능한 그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데카르트하고 전략이 비슷한데,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 르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를 확실한 출발점의 기초로 잡았다면, 우리 에드문드 후설은 바로 이 출발점을 인식론적으로 잡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이 인식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의 객관 대상을 인식 주관이 이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죠? 좀 더 쉽게 풀자면 이런 겁니다. 객관 대상,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많죠. 노트북, 스마트폰, 그다음에 또 짜장면, 라면, 계란 후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외부의 객관 대상을 우리가 이제 인식 주관이 이제 인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인식론의 한 분야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외부의 객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그런 걸 풀이하는 대표적 저서죠. 마찬가지로 우리 에드문드 후설도 그걸 해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그 인식되는 바인가를 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명징, 독일어로 이제 에비덴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명징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명한 이치?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명징이라고들 많이 번역들을 하죠. 에비덴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식론적 과정 속에서. 그럼 왜 인식론적으로 그걸 꼭 확보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인식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관계없이 외부에 초월적으로 있는 거? 그런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따져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본질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현상할 때요, 그 현상하는 바를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잘 바라봐가지고 그거를 풀이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본질의 어떤 진리가 이제 현현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철학이 이제 현상학인 것이고, 이것은 논리 연구 2에서 자신의 철학을 그렇게 명명한 그것에 기초하여서도 현상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엄밀한 학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엄밀성이란 수학 문제 풀 때 그 풀이의 과정에서 오차 없게끔 엄밀하게 푼다는 뜻의 엄밀함이 아니고, 에드문드 후설이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의 출발 가능성의 그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외부의 객관 대상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것은 진리야라고 확보된다면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예를 들면은 물리학적인 것도 인식해서 물리학을 펼칠 수 있고, 경제 현상도 인식해서 경제학을 펼칠 수 있고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현상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
그 기초를 확보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하겠다. 이때서 엄밀한 학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말하는 엄밀함의 학이라는 건 이런 뜻이고, 따라서 현상학은 모든 원리들 중에 원리, 기초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의 원리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에드먼드 후설은 여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펼쳐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설의 현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그 intentionalitate, 그러니까 지향성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하는데요.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식 주관이 객관 대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외부의 객관 대상을 우리가 포착하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지향성이라는 건 그의 스승 브렌타노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은 브렌타노가 쓰기 전부터 사실은 중세 스콜라 철학 때 있었던 것이고요. 네, 어쨌든 후서는 이 지향성 개념을 자신의 철학계에 맞게끔 다시 이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늘 객관 대상을 향해 지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마저도 객관 대상화해서 떠올려서 생각을 하죠, 그죠? 하나의 사물처럼.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의식은 늘 외부의 객관 대상을 늘 지향해서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콜라. 객관 대상으로서의 콜라? 그러면 우린 콜라에 대한 의식을 가지죠. 그렇죠? 이런 게 지향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객관 대상, 즉 콜라는 인식 주관이 그것을 지향하여 의식할 때 비로소 그 객관 대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콜라는 우리에게 콜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대상 그 무엇으로 그냥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향성이 그걸 포착해갖고 우리에게 의미 부여해서 대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지향작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심리학주의에서 문제가 됐던 그 수학적 개념들, 뭐 2 더하기 2는 4라든지 초월적 진리처럼 보이는 것도 후설은 바로 이 지향성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 그 의식에 지향되어서 우리에게 현현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초월적 진리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건, 인간이 없어도 2 더하기 2는 4다. 인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4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인식 주관이 그것을 인식해서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엔 그것은 그 자체여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의 주관의 문제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현상학이었다. 이렇게 보면 후설이 왜 어떤 점에서 이런 이론을 펼쳤나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는 현상학의 핵심 개념인 현상학적 한원의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판단 중시를 통한 순수 의식으로 나아가는 현상학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엄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비덴치, 그러니까 명증성을 확보해서 철학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출발 가능성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걸 이제 추구했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현상학적 한원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원이라는 게 이게 뭐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조세 코겔만스의 설명을 잠깐 빌려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향해 그 지향하는 그 일상적인 사유 있죠. 그 일상적 사유가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인식의 근원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게 한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 내면의 현상을 고찰하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서 현상학적 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아직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환원 앞에 이제 형상적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적 환원이라는 건 이제 형상,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란 말이 이제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연적인 이 사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본질의 세계, 순수 이념의 세계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고,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의식이 순수하게 대상을 받아들이는 선엄적 환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형상적 환원이 뭔지를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책상이라고 한다면, 책상이 하나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으로서의 책상. 이건 본질로서의 책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이 문제예요. 왜냐면 현상학은 본질을 취급하려고 들지, 본질이 아닌 건 중요하게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철학에서의 모든 원리 중에 원리가 되려면 우리 인간이 인식론적으로 어떤 객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지 그것이 엄밀하게 명징,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것도 반론 가능하지 않고 딱 그것이 그것을 성립케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본질을 파악 못하면 부수적인 것만 봤는데, 그래서 객관 대상을 우리가 인식했다 하면 그거는 어설픈 인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철학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고 또 다른 학문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가능성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물리학을 하나 하려도 물리적 현상이 우리에게 본질로서 그 현상이 파악돼야 물리학을 펼쳐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선. 그래서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럼 그 본질을 보려면 형상적 환원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후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책상, 가령. 그러면 책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늘 책상을 어떤 면만 보죠. 앞면을 보든 뒷면을 보든. 근데 후설은 여기서 이제 자유변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책상의 앞면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면이나 뭐 여러 모습들을 못 떠올릴 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쫙 이렇게 자유 변경을 통해서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모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겹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통일과 종합을 이루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본질이 우리에게 나와서 포착된다. 이런 입장이 형상적 환원입니다. 여러분들 딱 들으니까 뭐야 이거 좀 판타지적인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설의 수학자로서의 그 근성을 못 보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적 진리는 왜 본질적 진리로서 딱 그것으로 성립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옛날에 근대 철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을 어떻게 보면 이제 후설도 못 버리고 갖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더 재밌는 건 후설은 이 형상적 한원에서 본질이 사실에 앞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 이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어드릴게요. 책상의 본질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유 변경을 하죠, 머릿속에서. 책상의 각진면, 옆면 막 이렇게 자유 변경을 할 때, 이 자유 변경도 책상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책상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저도 책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자유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미 책상의 본질이 성립되어 있고, 우리는 그 본질이 이끄는 바 그렇게 따라가서 자유 변경을 통해 갖고 글로 도달된다.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서 뭐 윤리의 세계를 막 분석해 나갔던 우리 스피노자처럼 그런 색깔이 있는 것인데, 예, 입문자분들은 좀 이런 사고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근대 서양 쪽에서는 꽤 많았었거든요. 후설이 이제 이런 걸 좀 따르고 있는 나이브한 면이 좀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로 하기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이죠. 어쨌든 후설의 형상적 한원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상적 한원을 통해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인간의 순수한 그 내면의 주관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을 파악하는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선엄현상학에서의 선엄적 한원 또는 현상학적 한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후설은 여기서 현상학적 한원을 하기 위해, 현상학적 한원이 뭔지 조금 이따 알게 될 텐데, 먼저 판단 중지를 요청합니다. F4K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거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에 대한 판단 중지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잘 모르시면 헷갈리고 헤매게 되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는 도서나 또는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논문들도 막 나오고 하던데, 반성을 요하는 면이고 우리 학계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여기서의 후설이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그 판단 중지의 대상은 자연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연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 일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소박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세계가 그렇게 있다라고 믿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건 없지만 늘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죠. 세계는 늘 단일하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세계가 늘 거기 있다는 그 믿음 하에 모든 학문이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세계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의 물리적 현상을 보고 물리학을 펼쳐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세계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존재의 의학적 현상을 분석해서 의학을 펼쳐나가고, 근데 이런 믿음의 이 그 전제를 딱 가로쳐가지고 묶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늘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이 믿음을 가로를 딱 쳐서 판단 중지해라. 무전제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후설이 사실은 FOK를 말하기 이전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전제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철저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신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탁 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전제 하에서 설명해 나가잖아요. 기하학 같은 경우도 공리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모든 걸 설명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전제된 바가 아예 없게끔 다 어떻게 해라? 판단 중지해라. 멈춰놔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적 태도를 이렇게 사라지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걸 잠깐 멈춰놔라. 거기에 기반해갖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멈춰라. 이게 FOK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계 일반이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하에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살아갔는데 그런 믿음을 딱 중지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전제를 갖다가 딱 판단 중지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는 게 있답니다. 그 남는 게 뭐냐? 그 남는 걸 보려고 이 판단 중지를 요청한 거고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 태도를 멈춰 놓은 다음에 남아있는 순수한 것 그거를 보는 게 현상학적 한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남냐면 바로 순수 의식이 남는다고 합니다. 후설은 자신의 이제 그 저작 이념들 원에서 이것이 순수 의식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이제 선업적 주관이라는 고 해서 객관 대상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구성되는 그 주관의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체험의 장이고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우선 여기서는 선엄이란 말의 뜻부터 좀 풀죠. 선엄은 경험에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미리 주어진 인식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후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죠. 가령 기후변화에 의해서 미국이 바다에 잠겨서 사라졌다 해도 우리 의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의식에 따른 어떤 사고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의식은 있는 거죠. 의식이 사라지진 않죠. 따라서 의식은 아프리오리하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관을 선언적 주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주관이 어떤 객관 대상을 그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순수 주관의 이제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내용이 많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진료, 노에시스, 그리고 노에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적 의식, 그죠? 경험에 앞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지는 이 의식이 객관 대상을 인식하는 그 체험을 할 때 체험에는 두 레벨이 있다고 후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 감각의 층위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객관 대상을 수용하는 층위이고 하나의 레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층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후설은 이 각각의 두 층을 진료와 노에시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진료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 대상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더하기 2가 4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지향되는 바로 나와야지 의미를 가지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진료인 거죠. 콜라도 우리가 콜라라는 의미 부여가 돼서 콜라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 진료이고, 그것을 우리 의식이 가서 대상 파악을 해가지고 지향해 와서 파악해서 의미 부여하는 이 작업이 노에시스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의미 형성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있죠. 이 파악된 것이 노에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죠. 후설은 의식을 가진 주관이 객관 대상을 지향하여 인식할 때 그 인식된 대상을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객관 대상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이 5라는 이 수학적 진리도 우리의 순수 의식과 관련을 맺어야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을 가진 이 주관이 어떻게 그 대상을 직관하여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현상학적 한원을 시도했다. 그걸로 풀어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모든 자연적 태도를 판단 중지시키고 선언적으로 있는 그 의식을 가진 주관이 순수 의식, 그러니까 판단 중지로 남아있는 그 순수 의식으로 진료를, 그러니까 인식 대상들을 노에시스, 파악하여서 그 의미 부여를 한 그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노에마로 해서 파악해가지고 이해한다. 그것이 이제 직관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직관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직관은 단번에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왜 후설이 대상을 파악할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냐면 경험 심리학과 자신의 현상학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상학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 심리학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심리의 세계에서 외부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이제 하는 이 작업들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심리학을 자신은 기술 심리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순수 의식이 외부의 객관 대상을 받아들여서 의미 구성하는 노예마로서의 노이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노예마하는, 이것은 순수 의식의 작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선험적 의식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심리의 그 과정을 그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description, 기술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 심리학이고, 경험 심리학은 우리의 경험된 바의 심리 세계도 하나의 계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 이렇게 자르는 것이고, 또 직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객관 대상을 물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객관 대상을 예를 들면 미술적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왜 예를 들면은 나무 하나를 놓고도 물리학자는 물리학적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미술가는 미술적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순수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모든 판단 중지를 통해서 남겨놓은 순수한 의식의 세계에서는 순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무 그 자체를 딱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직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긴 그 어떤 전제도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존재성의 원리에 따라서 한 것이라, 바로 이것이 가장 명징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의 것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세상 위에 모든 학문을 세울 수 있다는 선험 현상학을, 왜 선험이냐면 선험적 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수설의 선험 현상은 정말 위기에 빠진 유럽 학문을 구했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난 그 순수 의식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순수 의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또 우리가 객관 대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우리 의식 안에서 구성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후설은 이러한 현상학적 태도, 그러니까 판단 중지 후 남은 순수 의식이 객관 대상을 본질적으로 직관하는 것,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하나 있고, 또 자연적 태도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 선입견들에 기초한 인식 태도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인식 주관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현상학적으로 판단 중지를 시도해서 객관 대상의 그 본질을 순수 의식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자연적 태도에 기초해서 파악할 것인가. 우리의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사람에게 음식 만드는 일이 전면에 나타나고, 그 나머지 상황은 배경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배경이 되었던 주방에서 청소를 하면서 음식물들을 치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역전하는 것이잖아요. 배경이 앞으로 나오고 앞에 있던 게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 중에 우리가 이제 진실한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선 이 현상학적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러한 선험 현상학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칸트 철학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선험 현상학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칸트 철학의 변형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상학에 경도되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주장에 굉장히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내용이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큰 건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보여주죠. 물론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사실인 게, 인신론적 해명에 있어가지고 논리적 정밀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의 그 삶이 말년에 참 비참했어요. 자기의 제자 하이데거도 등을 돌렸고, 그 다음에 나치의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러 그 4만 5천 매 분량이 되는 엄청난 분량의 자기의 그 학술 연구 메모지들이 이제 후설이 죽은 후에 다 사라질 뻔했거든요. 나치가 탄압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위기에 있었는데, 벨기에 루뱅 대학의 반 브레다라는 인물이 그 한원 문제를 놓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 이 후설의 관련자를 좀 얻고자 후설 미망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후설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이제 갔는데 아까 말한 그런 엄청난 분량의 유고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또 나치에서 곧 사라질 걸 알게 됐죠. 놀래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빨리 벨기에 루뱅 대학 쪽으로 옮겨야겠다 해갖고 많은 노력 끝에 애를 써가지고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거기서 이제 루뱅 대학의 교수들을 포함해서 이건 사실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금을 막 기부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이게 가능해가지고 전부 그 엄청난 분량의 것들 후설의 메모지들 그리고 그가 책에 남겨놓은 여러 메모 내용들에 포함하는 책들 이거 다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뱅 대학교에 후설 아르키브가 설치가 됐고 오늘날까지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가 분류 정리하고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후설 그 문집으로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후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국제 학술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거 모르고 후설 공부하면 어떤 오류에 빠져드느냐? 후설은 선험현상학이 있고 후반에 생활세계 현상학이 있지. 이게 딱 구분 지은 다음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의 결과로 그의 유고 작품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후설에 그 선험현상학이 있던 초기 입장에도 진료학, 생활세계 현상학에 관련된 의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 붙자르듯 자르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후설을 공부하려면 이런 최신 후설의 유고 작품을 통해서 발간되고 있는 관련 논문들, 유고 문집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후설 아키브 관련된 홈페이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방문해서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시고 또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서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유고 문집도 보셔가지고 학술 최신 경향에 맞춰서 후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노력 없이 하게 되면 온갖 오해와 이제 판단 착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정리하고 그의 생활세계 현상학을 따로 또 방송을 찍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후설의 최신 그 연구 경향들, 후설 아르키브에서 나오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을 대고 해서 그 어떠한 연구 분석에도 속도에 뒤지지 않게끔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활세계 현상학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